네, 클라우드 컴퓨팅의 효과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하고 단점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 그리고 적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하고 도입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보면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서 이제 신속하게 대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다. 즉 IT 리소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이제 탄력성이 있는데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컴퓨팅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신속성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프레미스 시스템인데 갑자기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해서 뭐 서버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뭐 벌써 구매하는데 이제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속성 측면에서 근데 탄력성도 뭐 비슷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소스가 필요할 때가 있고 갑자기 또 필요 없을 때도 있는데 이게 탄력적으로 운용이 된다라는 거죠. 경제성 측면은 요것은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용료가 너무 비싸면 뭐 오히려 이제 경제성은 나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핍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남아 도는 경우에 잉여인 경우에 이제 둘 다 손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가용성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결핍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신뢰성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것도 아무래도 그 메인티넌스가 그 클라우드 업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갑자기 서버가 고장 났다거나 이럴 때 아무래도 그 클라우드 업체가 전문적으로 그 수리가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도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력성 보면요, 우리가 IT 서비스의 요구량 자체가 이렇게 뭐 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때는 많이 필요하고 어느 때는 적게 필요하고 할 때 리소스 할당을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스템의 장점이요.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초기 대규모 그 투자 비용이 사실 필요하죠. 그러니까 회계 장부상으로는 뭐 감가상각으로 처리를 하던 어쨌든 간에 그렇지가 않고 초기에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초기에 어차피 뭐 대단히 많은 사용자가 있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오히려 IT 리소스가 많이 할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특히 사업 초기에 비용을 절감하는데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속하게 이제 IT 리소스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언프레미스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구매하는데 한참 걸리니까요. 그래서 언프레미스하고 달리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랑 뭐 소통을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더 사용을 하면 그만인 거니까 컴퓨팅 리소스나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그런 리소스 할당이 뭐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야 뭐 리소스 뭐 더 줘, 뭐 컴퓨팅 리소스가 더 필요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 할당 자체가 자동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은 일반적으로는 어찌됐건 뭐 잉여하고 결핍이 그러니까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소유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만 필요한 컴퓨팅 리소스를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제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유지 보수 이런 문제들, 유지 보수, 그러니까 메인티넌스 문제에 있어서 효율적이다. 아무래도 그 클라우드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직접 그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용성과 신뢰성. 이거는 그러니까 가용성이라는 거는 이제 항상 available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availability를 이제 가용성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결핍이 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IT 리소스가 우리가 하드웨어나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언프레미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떤 스레시홀드, 그러니까 임계값이 있어서 그것에 도달하는 경우
그만큼 이제 그 서비스 리퀘스트가 많으면은 더 이상 이제 서비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항상 가용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T 리소스가 중단 없이 이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뢰성 문제는 이거는 이제 오류가 생겼을 때 얘기죠. 그래서 서비스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백업이나 그런 복구 체계가 아무래도 클라우드 서비스 그 회사가 CSP가 훨씬 더 이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뭐 서비스가 중단된다거나 그래서 어떤 뭐 주문을 받을 수 없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쇼핑몰 같은 거를 하는데 뭐 갑자기 뭐 내가 온프레미스 시스템이면 내 PC나 그러니까 내 서버가 뭐 갑자기 이제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재빨리 복구가 된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을 하면은 초기 이제 구축 비용이 거의 필요가 없다라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 문제, 그래서 시스템 운영이나 유지 보수, 메인티넌스에 우리가 많은 인력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역시 별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죠.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능하게 하는 관련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중에 이제 클러스터링 기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클러스터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서버가 있는데 여러 개의 그러니까 서버가 있을 때 이거를 고속의 네트워크로 동기화시켜서 마치 아주 굉장히 그 큰 그 능력이 있는 커다란 그 서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클러스터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 개의 컴퓨터인데 마치 한 대의 컴퓨터처럼 사용자한테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 기법은 이게 그 동일한 하드웨어하고 그러니까 OS 기반에서 우리가 구성되는 거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서버가 여러 대 있는데 이 서버들의 기종은 똑같은 거죠. 똑같을 때 이걸 하나 묶어 가지고 외부로 봤을 때는 하나의 클러스터로 보는 그런 기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기술을 우리가 클러스터링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 중에 이제 그리드 컴퓨팅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컴퓨팅 리소스가 플랫폼 상에서 논리적인 리소스 풀로 등록이 돼서 이것도 결국은 집합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컴퓨터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 클러스터 기술하고 굉장히 이제 대동소이하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여러 개의 컴퓨터들을 논리적인 방법으로 논리적인 리소스 풀로 이제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그 컴퓨터로 보이게 만든다라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대의 컴퓨터를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컴퓨터처럼 보이게 만든다라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리드 컴퓨팅 기술은 서로 다른 기종의 리소스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기종도 다 다르고 그럴 때 그 어떻게 이거를 하나처럼 보이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는 이제 아까 클러스터 기술은 이 컴퓨터 자체가 이제 그 같은 곳에 있고 그것을 하나 묶어서 클러스터라고 그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경우는 그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서버가 굉장히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그리고 기종도 다 다르고 이 서버의 기종들이 다 다를 때 이거를 하나의 어떤 그 클라우드로,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그 그리드 컴퓨팅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여러 개의 컴퓨터를 하나의 컴퓨터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긴 한데 클러스터링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그 컴퓨터가 같은 기종일 때, 그 다음에 그리드 컴퓨팅 기술은 그게 굉장히 그 물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럴 때도 우리가 마치 하나의 어떤 집합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클러스터를 만드는 기술이라서 제가 클러스터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클러스터링 기술은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을 안 한다면은 이것이 이제 그리드 컴퓨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또 중요한 기술은 이 가상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제 아까하고 좀 다른 게, 아까는 클러스터링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의 컴퓨터가 있을 때 이걸 논리적으로 어떤 가상의 커다란 컴퓨터로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어떤 컴퓨터가 한 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어떤 슈퍼컴퓨터 같은 거일 때 이거를 어떻게 각 사용자에게 나눠줄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여기다 깔고, 그래서 가상 서버로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사용자에게는 그러니까 사용자 유저 1한테는 요거를 할당하는 거고 유저 2한테는 이렇게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사용자에게 실제 RT 리소스와 동일한 어떤 논리적인 CPU, 즉 실질적인 CPU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게 여러 개의 칩으로 돼 있던 간에, 그러니까 논리적인 CPU를 이 각자에게 사용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뭐 메모리나 그러니까 저장 장치 같은 것들도 이 가상의 서버에 이렇게 나눠져서 할당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마치 이 여러 개의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즉 한 대의 컴퓨터가 지금 그 하나의 서버가 존재를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에게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3명이 있다면은 이 그림에서 3명이 있다면은 이 3명은 각각의 어떤 컴퓨터가 나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기술을 우리가 가상화 기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당연히 뭐 virtualization이겠죠.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화 방식의 종류를 보면요, 호스트 가상화가 있고 하이퍼바이저 가상화가 있고 컨테이너 가상화가 있는데, 여기서 딱 보면은 이 OS가 이제 이 호스트 가상화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게스트가 따로 깔아야 되는 거죠, OS를. 그러니까 여러분 유저 1이 있고 유저 1, 유저 2, 유저 1, 유저 2, 유저 3가 있다고 치면은 지금 유저 1도 따로 OS를 따로 깔았죠. 그렇죠? 이미 지금 이 컴퓨터에는 이 OS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OS를 또 따로 까는 겁니다. 그래서 OS를 전부 따로 까는 거죠. 그러니까 유저 2가 만약에 이 컴퓨터의 어떤 그 IT 리소스를 가져간다라고 치면은 OS를 자기 나름의 OS를 새로 깔아서 써야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호스트 가상화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방식을 보시면은 OS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게스트 OS가 지금 물론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게스트 OS가 있고 호스트 OS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OS가. 그러니까 게스트 OS하고 그 사이에는 이제 가상화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OS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를, 즉 호스트 가상화를 쓰는 어떤 그 컴퓨터를 사용을 한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내가 느끼는 OS는 게스트 OS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호스트 OS가 따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CPU나 메모리 사용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OS가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OS가 실제로는 두 개나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의 리소스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아닌 거죠. 왜냐하면 OS가 두 개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방법은 이제 하이퍼바이저 가상화인데요. 보시면은 호스트 OS가 없죠. 호스트 OS가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호스트 가상화보다는 불필요한 CPU라든가 그 메모리 사용 같은 게 이제 줄어듭니다. 보시면은 하이퍼바이저라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이건 OS는 아닌 거죠. 그래서 OS는 이제 게스트 OS밖에 없다. 사용자마다 다른 OS가 이렇게 할당이 되고 게스트 OS밖에 없기 때문에 그 호스트 OS가 따로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하이퍼바이저 가상화가 이 호스트 가상화보다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컨테이너 가상화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하이퍼바이저 가상화에 비해서 어때요? 이거는 정반대로 되어 있죠. 즉 호스트 가상화는 OS가 두 개가 있는 건데 호스트 OS 그다음에 게스트 OS가 있는데, 하이퍼바이저 가상화의 경우에는 게스트 OS밖에 없고 컨테이너 가상화의 경우에는 호스트 OS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OS는 여기서는 없죠. 그래서 이 게스트 OS를 이렇게 따로따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즉 OS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랑 그 소프트웨어를 연결해 주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인터럽트 관련된 콜이 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OS에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같은 기능을 하는 그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OS라는 그 코드 자체로서. 그래서 실제로 이게 게스트 OS 이렇게 1, 2, 3 이렇게 따로따로 깔아버리면은 이게 낭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비슷한 코드들이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효율성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호스트 가상화보다는 낫습니다만, 이건 아예 OS가 두 개 얹혀져 있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이 컨테이너 가상화는 아예 호스트 OS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바이저 가상화가 일단 호스트 가상화보다는 가벼운데, 이 컨테이너 가상화가 가장 가볍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OS를 여러 개, 게스트 OS를 여러 개 설치하는 그런 부담 자체가 여기서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리소스 사용 면에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가상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컨테이너 가상화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버리스 컴퓨팅 기술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그러니까 실행을 할 때 굳이 서버를 그 생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온라인으로 뭐 예를 들어서 쇼핑몰 여러분들이 이제 주문을 하면은 그 주문에 대한 뭐 확인 이메일 같은 걸 보내잖아요. 그럴 때도 그러니까 그 이런 그 서버를 생성해 가지고 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청이 오면, 사용자 요청이 없을 때는 그냥 서버를 반환을 해버리고, 요청을 할 때만 그때만 이제 그거를 실행해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다, 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할 때,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거를 아까 뭐 가상화 기술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상의 어떤 서버를 이렇게 할당을 하는 거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안 한다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 쇼핑몰에 아무도 주문을 하지 않으면 이 클라우드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여러분들한테 이 가상의 서버를 할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실행할 때, 즉 뭐 어떤 뭐 주문이 들어왔을 때만 실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서버리스 컴퓨팅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버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작업 요청이 있을 때만 서버가 할당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뭐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려면은 당연히 서버가 돌아가야죠. 근데 이 돌릴 게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그 홈쇼핑 뭐 쇼핑몰 같은 걸 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고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날따라 뭐 그 사람한테 아무런 주문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예 할당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서버 할당을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바로 서버리스 컴퓨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단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단점으로는 이제 보안 취약성 증가가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커다란 클라우드에 지금 내가 이렇게 접속을 하고 있으면은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접속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내 기업에, 그러니까 그 뭐 A라는 기업이 있으면은 A라는 기업의 그 데이터가 지금 자기 컴퓨터에만 있으면 좋은데,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다 보면은, 왜냐하면 이 사람 A의 데이터가 이 클라우드에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뭐 메모리 같은 것도 사용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액세스를 하고 있는 B나 C 기업이, 아니면 뭐 어떤 해커가 침입을 할 때 A라는 그 기업의 컴퓨터를 액세스를 할 필요가 없고 클라우드에만 접속을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정보를 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데이터가 클라우드의 IT 리소스에 저장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안에는 취약한 면이 있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정보가 여기저기 있는 거니까요. 내 컴퓨터가 내 회사 컴퓨터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의 정보가 내 회사 컴퓨터도 있지만 클라우드에도 저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안 취약점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공격들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의적인 공격자들의 어떤 뭐 중간자 공격은 뭐 이렇게
많이 드는 얘기인데요. 뭐 앨리스나 밥이 있으면 우리가 통신에서는 항상 AB를 이제 앨리스하고 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보안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왜냐하면 앨리스는 A로 시작하고 밥은 B로 시작하기 때문에 앨리스하고 밥이 있을 때 얘네 둘이 이렇게 통신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껴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껴들어가지고 이 중간자가 마치 밥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앨리스한테는. 그리고 밥한테는 마치 앨리스처럼 또 행동을 해가지고 앨리스는 지금 밥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중간자가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껴가지고 한다 그래서 중간자 공격이라고 하는 거고, 스푸핑 같은 것도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DNS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닷컴을 쓰면은 어떤 그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그 도메인 네임 DNS 스푸핑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DNS,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이제 여러분들 뭔지 아실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뭐 웹사이트를 접속을 할 때 여러분들이 IP 어드레스를 직접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네이버닷컴 뭐 아니면 다음닷컴 뭐 이런 거 다음 점 넷인가요? 그런 걸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러면 이 DNS에서 IP 어드레스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살짝 들어가 가지고 뭐 엉뚱한 서버에 접속을 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DNS 스푸핑이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그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언프레미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A라는 그 회사에다가 우리가 공격을 하려면 어쨌든 A가 사용하는 서버에 우리가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해킹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자체를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제 단점으로서는 책임 소재의 불분명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게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A라는 회사는 지금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그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다면은 여기에 이제 고객들이 들어오겠죠. 고객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결국은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만약에 어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했을 때 이 A라는 회사 책임인지, 아니면 이게 상당히 어떤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잘 대응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그 제어 메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설정 메뉴 이런 거에 대해서 이 A라는 그 회사는 아무래도 클라우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 리소스 자기가 언프레미스 환경에서 자기 그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환경보다는 아무래도 제어 권한이 적겠죠. 그렇죠? 낮은 수준의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제어 권한밖에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에 적극적인 직접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도대체 A 그 회사의 잘못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클라우드의 잘못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또 느려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는 일반적으로는 A 회사가 있는 뭐 그런 소재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 그 센터가 그 세워져 있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어 권한을 통째로 다 가질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문제 발생 시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진 또 하나의 단점으로 이제 제한된 이식성과 어떤 뭐 법적인 이슈가 있다. 그런 법적인 이슈는 지금 이 기술이 워낙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법이 그거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제정된 그 어떤 법이 제대로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제한된 이식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다른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다른 CSP로 옮겨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왜냐면은 그 자체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즉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그 회사마다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뭐 개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 업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왜냐하면은 이미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은 내가 뭐 결국은 내 데이터도 여기 이만큼 쌓이게 되고, 아무래도 개발 환경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것을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럭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갇혀 있는 거죠. 이렇게 딱 럭킹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튈 수가 없다. 예,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한된 이식성이라는 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법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 정보 같은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의 그러니까 쇼핑몰이 있으면은 그 개인 정보들이 이 클라우드에 흘러갈 수가 있죠. 우리는 A라는 그 어떤 회사를 보고 그냥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실제로 이 A 회사의 컴퓨터에 지금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A라는 회사는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이 클라우드 안에 저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랑 좀 다른 말이죠. 그죠? 클라우드가 보통 이제 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과도한 비용 지출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그 소비자가 얼만큼 그 들어올지 뭐 쇼핑몰에 얼마나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뭐 여기 뭐 5년, 7년 써 있습니다만 장기간에 걸쳐서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차라리 내가 고객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를 대충 아니까 그 on-premise 시스템으로 뭐 구현을 하는 것이 싸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의 장점이 뭐 비용의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확실하진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그 예를 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클라우드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너무 많이 요금을 받아서 우리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해야 된다. 즉 다른 업체에다가 맡겨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옮기고 하는 데서 또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언프레미스가 뭐 저렴할 수도 있다. 여기 지금 그래프 보면은 언프레미스 구축했을 경우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더 싸지는 면도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은 뭐 좋은 걸 사면은 뭐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적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업체가 이제 넷플릭스입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오류로 서비스가 이제 장시간 중단되는 문제를 겪은 다음에 2008년부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서의 CSP가 누굽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WS죠.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AWS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가 사용을 하는 그 모델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있었죠. Infrastructure as a Service 그렇죠. 그래서 IaaS가 있고 그 다음에 Platform as a Service가 있고 그 다음에 Software as a Service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 중에 뭘 사용하라는 거야? 그렇죠. IaaS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체 스트리밍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알아서 짜고 단지 인프라스트럭처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OS하고 그 컴퓨터하고 그거는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그러니까 제공을 하는 그런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aaS를 사용을 해서 넷플릭스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넷플릭스 시스템 구조인데요. 이거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 없고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역시 AW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스에서 그렇죠. 이런 방식, 그러니까 아예 infrastructure as a service 방식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넷플릭스 계속 이제 넷플릭스 예제인데요. 그래서 2008년에 이제 AWS를 이용을 하면서 회원 수도 굉장히 늘어났고 그다음에 뭐 가용성이 그만큼 이제 보장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원이 뭐 갑자기 늘어나고 그런 데 있어서 갑자기 이제 서버를 구매를 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아마존 그 웹 서비스에서 알아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정리를 하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탄력성, 그죠?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리소스를 뭐 할당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클러스터링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핵심 기술이 되겠다라는 거죠. 클러스터링 기술과 그리드 컴퓨팅 기술 이것이 바로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 클러스터링 기술은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단일 시스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기술이란 면에서 그리드 컴퓨팅하고 같은 기술인데, 클러스터링 기술은 보통 그 각각의 컴퓨터가 이제 동일한 제품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드 컴퓨팅은 이제 그렇지 않을 때를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물리적 컴퓨터가 하나가 있을 때, 커다란 컴퓨터 하나 있을 때 이거를 가상 머신으로 여러 개를 이제 생성해 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가상화 기술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제 단점으로 보면은 보안 취약성이 증가한다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즉 A 회사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게 A 회사가 잘못한 건지 도대체 클라우드 업체가 잘못을 한 건지, 그 다음에 럭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한번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클라우드 회사로 바꾸기가 어렵다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